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은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네, 이 기사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인하대 학내에서 술을 마신 이제 남녀 학생이 있었고 그 남학생이 이제 술에 만취된 여학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이 이제 높은 건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을 보고도 뭔가 신고를 하기는커녕 그냥 집으로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당초에 준강간치사, 다시 말해서 준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떤 사망에 이른 행위로 보고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 기록을 넘긴 것이고요. 네. 근데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결국은 이것은 어떤 준강간치사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살해의 어떤 고의를 가진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아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률 해석을 한 다음에 죄명을 준강간 살인으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 혐의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좀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 범죄 행위를 하겠다라는 고의, 그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 발생을 의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중대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과실에 의한 범죄라고 해서 조문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놨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치사죄를 적용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네. 이제 치사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떠한 행위를 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네. 이러면은 이 사람을 원래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치사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때려줄 생각으로 얼굴을 쳤는데 넘어지면서 어디 뒷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하면 그건 살인죄가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좀 이 사건도 당초 경찰에서는 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사는 명확히 보였고 네. 그런데 여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니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무언가 탈출을 하려다가 이제 떨어져서 사망을 한 사건이니까 이것은 어떤 준강간,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준강간으로 인한 어떤 사망 범죄, 다시 말해서 준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으로에 이른 범죄라고만 봐서 어떤 살해의 고의까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게 경찰의 입장이어서 네. 준강간 치사 혐의로 수사를 했고 송치를 한 것인데 검찰에서 이제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피해자가 이런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신고 안 하고 그냥 가면 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놔두고 가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상대방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사망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어떤 판단이어서 결국은 죄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준강간 살인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망할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적용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경찰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을 했었고 검찰이 지금 살인죄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 형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네.
이제 중간간 치사, 원래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지금 바뀐 죄명, 중간간 살인죄가 되면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바뀐 죄명에 의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 선고받으면 최소 무기징역이 되는 거고, 당초 경찰의 어떤 혐의 중간간 치사로 보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경 사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처음으로 범죄를 했고 그다음에 뭐 좀 어린 학생이고 이러한 점을 아마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텐데, 네. 그러면은 감경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감경이 되면 절반으로 형이 깎여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혐의로 놓고 보면은 최하 5년 정도 살고 나올 수도 있는 죄가 되는 것이고, 네. 중간간 살인이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하면 최소 무기징역이다. 아주 지금 다 큰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이 됐던 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왜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학생도 참 잘못을 많이 한 게, 지금 피해 여학생이 떨어지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간 것도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 네, 그 도주한 전에 그 옥상에서의 어떤 그런 범죄 행위 또는 정확하게 장소는 뭐 제가 이 기록을 보지는 못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뭔가 녹화, 촬영을 한 정황이 휴대폰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어떤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이게 그냥 검정색 화면에 어떤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도들이 나오던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한 거는 맞는데, 네. 이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 성착취 동영상이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려면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되는데, 그 촬영물이 어때야 되냐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촬영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만 가지고는 보통은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촬영물로 보긴 좀 어려워서, 네. 아마도 그런 영상에 제대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찍혀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좀 그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처분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해 남학생은 성폭행 시도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추락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세요? 이거는 진짜 그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면밀히 봤을 거예요. 경찰에서 당초에 중간간 치사라고 보는 것도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 이거 좀 되게 중범죄잖아요. 네. 이런 중범죄는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할 그 증거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네. 중간간 살인죄로 처벌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는 대단히 엄격하게 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억울한 그러한 피고인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은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검찰 측에. 네. 유죄 인정할 수 있냐? 남학생이 이 여학생이 떨어져서 죽는데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남학생은 기억 안 난다라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백은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물증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가, 물증 확보를 통해서 이 기소된 내용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민법에 이제 상속 부분이 있어요. 예.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그 피상속인의 가족, 뭐 배우자나 뭐 직계 존속, 이런 직계 비속, 이제 배우자의 처자식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그게 상속이잖아요. 근데 상속되는 것은 이런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 빚도 상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가 일찍 사망을 하는 경우에 아이가 고아가 된 것도 되게 참 큰 불행인데,
그 부모의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날이거든요. 그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상속받으면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그 부분은 내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든지 간에 이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뭐 6개월, 3개월 이 안에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상속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모르겠죠. 모르고 그냥 자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한정 승인 기간이나 이런 게 다 끝나버리면 결국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뭐 채무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빨리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이것을 오늘 이제 바꾸겠다. 민법을 결국 개정하는 거거든요. 민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오면서 보니까 언론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16년부터 5년간 미성년 파산 신청이 80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무슨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파산할 정도로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일 것이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미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을 해서 부모의 채무를 떠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8개월 된 신생아가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8개월 된 신생아가 이제 본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구제하자. 지금 이런 법안이 이제 조만간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 실제로 앞으로 이 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정부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건데 예. 그럼 국회에 제출은 될 거예요.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이 민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제 부의가 되었다가 이제 법사위가 소위가 2개 있거든요. 이제 예.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 법안은 1소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법사위 소위에서 만약에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법안 1소위에서 바로 통과가 안 되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법안 소위에 한번 계류가 되기 시작하면 법안 소위에 이제 계류된 법안이 제가 국회 근무할 때 한 5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안들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2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리니지 2M에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이로 인해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뒷광고를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게임을 잘 하지는 않아가지고 네. 기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이용자들이 그 리니지 이 2M을 만든 회사 앞에 가서 막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 이유는 이제 결국 게임이라는 거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리니지 게임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네. 서로 유저들 사이에 어떤 경쟁을 하는 건데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냐면 새로 그 게임을 이제 발매를 하면서 네. 그 게임을 이렇게 중계하는 유명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출시한 게임을 좀 해라 하면서 영상을 실시간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브 네. 방송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 BJ들이 받은 돈으로 뭘 하냐면 그 게임의 아이템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인 것이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 이용자들은 그 BJ들한테 우리가 속된 말로 발리는 거죠. 그냥 같이 게임을 하는데 뭐 상대가 안 돼 버리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방송으로 고스란히 내보내면 아니 뭐 BJ야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정말로 돈을 내면서
그 게임에다가 돈을 지불하면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는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네.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유튜브 뒷광고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게임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트럭 시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측에서는 이제 유튜브의 프로모션, 즉 대가성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유튜버 뒷광고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떠한지는 이게 정식으로 지금 뭐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네. 우리가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게임사 측에서는 뭐 유튜브 뒷광고는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네. 굳이 뭐 조금 인정한 것은 이제 프로모션을 본인들이 하긴 하는데 그것은 뒷광고가 아니라 방송 진행을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준 것이다라는 정도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인지 그것이 아닌지는 좀 구체적으로 관할 기관에서 좀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측에서는 이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터질 게 지금 터졌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뒷광고 논란이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뻑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뒷광고 논란은 사실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가 보면 막 울면서 와서 막 사과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유명한 유튜버의 어떤 상품에 대한 후기 뭐 사용기 이런 거를 볼 때는 광고성으로 보이는 영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을 어느 정도 구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광고다 싶으면 잘 안 보게 되고 이건 누가 봐도 내돈내산 그 유튜버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쓴 것에 후기를 주는 거다 싶으면은 좀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괜찮다라고 하면 사게 되고 예. 별로다라고 하면 안 사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후자의 경우 뭔가 누가 봐도 이거는 내돈내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유튜브를 제작해서 보통 제작 지원금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면 사실 소비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은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사실은 그 솔직한 사용 후기가 아니라 결국은 광고인데 광고라는 사실도 모르고 보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소비자의 어떤 판단을 오염시키는 기망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유튜브 뒷광고를 네. 정면으로 이렇게 처벌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현행 네. 법규로는.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걸 처벌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현행법의 어떤 그러한 법을 좀 탈법, 우회해서 지금 뒷광고를 하고 사실 이게 정말로 광고를 찍어서 만약에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인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식의 유튜버한테 돈을 주고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허용을 하되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을 줘서 소비자들을 속일 수 없게끔 해야 된다. 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국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 뒷광고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지금 요 사태 같은 경우는 뭐 그 유튜버 BJ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이제 규정은 없으니까 처벌은 당연히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이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보면은 게임사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게임의 어떤 그런 광고라고 본다면은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관할 당국에서 좀 조사를 해보고 이게 현행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게임사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조사해 보니까 뭔가 좀 부당한 면은 있는데 처벌을 하거나 어떤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못하게 법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